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교육 분야에서만 발표를 많이 하다가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에, 큰 행사에 초대를 받고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 발표자석이 어둡고 이 관객석이 밝은데 오늘 거꾸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성형 AI 시대의 새로운 역량과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그 챗GPT가 왜 나왔고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좀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고 현재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문화예술교육도 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이제 교육을 말할 때는 국영수, 사과, 음악, 미술, 체육을 다 묶어서 교육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 안에는 문화예술 교육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제가 주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학교 교육 내에서 학교나 아니면 방과 후 이렇게 그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교육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범위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했다. 정말 깜짝 놀라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분들도 한 5년에서 10년 후에쯤 올 거라고 해서 좀 마음 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등장한 이 챗GPT는 정말 많은 사람들 놀라게 하고 있고 특히 대학 교수님들은 사실 굉장한 멘붕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마침 서강대 교수님들하고 특강하는 자리에서 미팅을 했었는데 교수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보고서와 그 중간고사 시험 오픈북 테스트에서는 이제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문체가 전부 챗 GPT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이 역량을 평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해서 당장 이번 학기 이화여대는 조금 낫습니다. 저희는 절대평가인데 서강대는 아직도 상대평가를 하고 있어서 30%는 A, 70%까지 B를 줘야 되는데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챗GPT를 필두로 정말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 중에 상당수를 지금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조교가 한 100명은 생긴 느낌이에요. 그리고 24시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 분야에 와서 발표하는데 좀 안타깝게도 제 핸디캡이 미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 놓고 한 달에 10불을 내면 미드저니로 100개까지는 지금 무료로 그리고 있는데 보통 그래서 다 잘 쓰기 위해서 하루에 2-3개씩은 매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변화가 빠르게 오고 있고 아까 일부는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변화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어서 이 자료 만들기 때까지는 발표가 안 됐었는데 이제 바드까지도 나온 상태고 매일매일 다른 게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챗GPT가 5일 만에 100만 유저를 달성했다는 건 정말 제가 체감할 정도로 정말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3.5년, 페이스북을 쓰면 9세대, 인스타그램을 쓰면 신세대라고 구분하는데 저는 이제 페이스북 세대인데 그게 10개월,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인스타는 2.5개월인데 챗GPT가 5일 만에 100만 유저고 지금은 1억 명이 넘게 쓰고 있다. 정말 놀랍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 세대가 구분되던데 빌 게이츠가 챗GPT는 정말 인터넷의 발명만큼이나 중대하다라고 하는데 인터넷의 발명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느끼는 세대와 그건 원래 당연한 거라고 느끼는 세대가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젊은 세대는 인터넷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래 인터넷이 대단했지라고 느끼시는 분 여기 계시면 나는 9세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한 혁신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탈리아에서 국가적으로 차단하고 공산국가에서 많이 차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의 핵심이 바로 교육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챗GPT가 교육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이슈
이슈가 미국에서도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교육 연구소가 교육부랑 같이 챗GPT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마디로 챗GPT가 놀라운 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GPT라는 거대 언어 모델에다가 챗봇을 붙인 건데 한마디로 말했을 때 우리가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놀라셨죠? 근데 놀랐는데 알파고 써보신 분 있으세요? 그 알파고는 그냥 놀라움으로 끝났는데 이 챗GPT는 매일매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놀라움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챗봇은 정해져 있는 저희 이화여대도 챗봇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챗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질문과 답변의 세트가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반면에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한정돼 있고 답변을 못 하는데 챗GPT는 거의 대부분 답변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는 욕설이라든가 편견 이런 것들은 하지 않지만 대부분을 만들어내는데 반면에 잘못된 답변도 상당히 많이 섞여 있다 이런 한계점을 갖고 있고 뭐 구글은 검색해서 원문서를 내주는데 챗GPT는 여기에 레퍼런스가 없는데 레퍼런스를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주는데요. 저도 논문에 한번 이걸 적용해 보려고 써봤는데 레퍼런스를 만들고 창조문을 만들어줘 APA 방식으로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주는데 그 논문의 상당수가 가짜라는 겁니다. 논문의 제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런 위험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다른 또 강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개 변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파라미터 수가 1750억 개에서 지금은 거의 1조에 가깝게 쓰고 있다는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제가 볼 때 인간의 이 시냅스를 본다는데 인간의 시냅스가 100조 개라는 점이 이 챗GPT가 쓰고 있는 기반하고 있는 GPT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쓰는 부분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과 저 모두 두뇌 개발의 잠재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똑똑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제가 오늘 여기 일정 때문에 점심도 못 먹고 하루에 2끼 정도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뇌가 인간의 뇌다. 이런 차이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챗GPT에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접속해서 소통하는 창이 있는데 이 창을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표현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AI가 갖고 있는 장점이자 한계인데 이 프롬프트를 통한 인간과의 소통인데 이 프롬프트에 어떤 내용을 넣느냐 질문이나 명령에 따라서 답변을 만들어준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AI와 인간이 소통하는 창 그 전에는 이걸 이제 다른 기계적인 연결로 하던 것을 이제 일반 유저에게 공개하면서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이 프롬프트에 넣는 언어의 수준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라는 점이 저는 교육학자로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교육도 결과적으로 질문을 하고 방법을 찾아서 답을 내는 수준의 차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창의성의 수준이라는 건 본인이 질문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그 답을 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인데 사회 수준의 창의성이라고 하면 이게 기존에 없었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답을 내는 것이라고 저는 창의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준의 창의성의 과정을 본다면 사회 수준의 창의성을 내기 전 단계를 우리가 학습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본인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창의성 개발의 단계예요. 나는 몰랐던 문제인데 새롭게 알게 되고 또 새로운 방법을 본인은 새롭다고 느끼는 새로운 솔루션과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학습의 과정이자 창의성의 개발 과정인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넘으면 사회 수준에서의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새롭게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수준의 보람을 느끼게 할 때 이게 사회 수준에서의 창의성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이 질문의 수준이 바로 교육의 수준이고 본인의 역량의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넣고 답을 찾아서 적용하는 이 수준이 인간의 단계, 영역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학 분야는 높은 수준의 질문을 넣을 수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가 넣는 질문은 아주 수준이 낮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영역별로 인간의 수준과 단계를 드러내줄 수 있는 창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 질문, 명령문을 넣는 걸 우리가 프롬프팅 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잘하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이 AI 전문가 또는 이 챗GPT를 잘 쓰는 사람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아니고, 저는 그 한 분야의 도메인 날리지가 아주 높은 사람이 이 AI를 잘 쓸 때 그걸 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드저니로 그림을 그리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게 잘 그린 것인지 못 그린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역량이 높고 이런 감수성이 높으신 분들이 쓴다면 아마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챗GPT나 미드전이나 교육학 분야의 질문과 요구사항을 넣고 그게 잘 구현되면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나름대로는 교육 분야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수준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재밌는 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방송 대본이라던가 이 오른편에 보시면 학술지 논문에도 지금 공저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인정해주는 학술지가 있고 아직 인정 안 해주는 학술지가 있는데, 맨 오른쪽에는 우리가 학계에서 교신 저자라고 한다면 가장 영향력이 높은 저자를 주로 교신 저자로 하는데, 교신 저자에까지도 지금 오른 상황으로 본다면 챗GPT가 분야별로는 정말 최고의 전문성도 발휘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분야별로 조금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활용한다면, 제가 이제 책으로도 썼는데, 이 챗GPT를 써서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실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수업을 설계한다거나, 또 수업에서 강의 자료를 만들고 활용하거나, 또 작품에 대해서, 이건 이제 실제 문화예술 작품보다는 논평이나 글 쓴 거에 대해서 평가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를 피드백해 줄 때 이게 인지적 측면이거나 아니면 정서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행정적 업무, 그래서 제가 교육 분야에서 지금 많이 사례들을 모으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의 경우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훈화 말씀, 그리고 사이드 잡으로 주례사,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에도 수준이 달라지는 건 대상이 몇 학년이고 어떤 시기이냐,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면 충분히 그 잘 쓴 글이 나오고 구체적인 글이 나오고, 내가 교장인데 훈화 말씀 써줘 그러면 이제 막 이상한 교육은 뭐고 학생은 뭐 해야 되고 이런 추상적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여기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이걸 보통은 이제 본업이 아니라 잔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우리 이 교수자들의 역할의 상당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 저는 이게 나오기 전부터 AI 보조교사라고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런 AI가 이 교수자들의 역할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표현한 직전 발표에서도 봤었지만 업무의 효율화가 상당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의 효율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10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1명만 있으면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원래 하셔야 됐던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의 시간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화예술 교육을 하더라도 1대1 레슨이 아니라면 그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의 교수자가 가르치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기존의 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 방식을 해소하는데 선생님들의 역할, 교수자의 역할을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 다른 데 쓰던 시간을 정말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데 쓰실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이런 역할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오늘 챗GPT라서 말씀 안 드렸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에 상당한 이 문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문화예술을 못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 문턱을 넘어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열게 해주는 동기화의 수단으로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제가 미술 시간만 되면 슬펐었는데 지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는 이제 상황이 됐잖아요. 그게 문턱을 넘었다, 동기화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 수준을 넘어섰을 때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이 챗GPT가 나오면 뭐 지식교육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지식교육과 도메인 난리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옛날에도 챗GPT는 없었지만 저희 어릴 때도 동화전과도 있었고 백과사전도 있었잖아요. 동화전과랑 문제집 매달학습, 매일학습 다 풀면 100점 맞는 건데 그걸 안 해요. 챗GPT가 나오든 더 좋은 게 나와도 아이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안 하는 아이들을 동기화시키는 게 누구냐? 스스로 동기화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애들 때문에 문제인데, 그런 몇 명의 아이들 빼놓고는 동기화되지가 않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다 싫어해.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학습에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아이들의 마음이 지속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학습입니다. 하면 좋은 건데, 얼마나 좋은 건데 아무리 얘기해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이 바로 저는 교수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저는 하이터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이것만 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요즘 더 편리해진 거고, 옛날에도 공부 잘하는 건 다 있었죠. 옛날에 학력고사, 요즘에 수능시험 만점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뭘 가지고 공부했어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만 다 이해해도 만점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친구의 사례긴 한데, 그거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산업사회형 학교는 대량 생산 교육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원래 이 학교가 생기기 이전에 소수의 계층이 받던 교육에서는 맞춤형 교육이었고, 학습자가 우위에 선 경우가 많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교수자를 고용하는 형태예요. 그게 바로 요즘의 사교육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학교가 우위에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죠. 왜 그래요? 학교가 사회적 선별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학교가 내려주는 평가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학교가 우위에 섰어요. 초중고 대학까지 다 우위에 섰는데, 제일 우위에 선 게 석박사 과정입니다. 정말 교수님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못하면 학생들의 잘못이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본위에 있어야 되고, 학습자가 주도하는 학습이, 그래야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가르치는 교수님의 강의라도 본인이 눈을 감고 안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학습자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동안의 이 교육 체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했다라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는 사례는, 그림은 이건 미국 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미국 학교는 정말 공장형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 체제, 경직된 학교 제도의 표준화된 교육 과정에 상대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시설은 이런 효율적 교육을 운영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라고 표현하는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사고를 많이 냈었는데 알고 보니까 평균 신체 사이즈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석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전석을 조정하는 게 살 때 한번 고정해 놓고 안 바꾸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겨울에는 좀 멀리 해놨다가 두꺼운 옷이니까, 여름에는 당기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그렇게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는 물고기한테 나무에 오르라고 시키는데 그리고서 낙제를 준다는 거죠. 그럼 이 물고기는 본인이 평생 바보인 줄 알고 산다. 이게 학교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량교육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생존자 편향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가 출격해서 살아 돌아온 비행기를 조사해가지고 보강했더니 격추되는 비율이 똑같았다.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학교 교육도 또는 교육도 잘하는 애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뒤떨어져 있는 애들을 돌보고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럼 문화예술 교육도 잘하는 애들을 잘 가르치는 엘리트 교육도 있지만 일반 대중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미술 하나도 못하는 애들을 위한 교육은 무엇일까?부터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저변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변화의 방향을 크게 왜 변화해야 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현재 교육부에서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시대의 산업형 학교,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로 산업계가 변화하듯이 교육 분야에서도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모든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고 거기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문화예술 교육도 그렇지 않을까.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똑같은 미술 그리라고 해놓고 못한다고 평가하는 걸 넘어서서 이 낮은 단계 아이도 조금 더 한 걸음씩 좀 올라갈 수 있는 교육, 이런 걸 좀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결과적으로 맞춤형 학습은 진단에서 시작됩니다.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알아야 맞춤형 교육이 되는 거죠. 그걸 학습 이론에서는 간단하게 표현할 때 학습자에게 필요한,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을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모든 아이들이 학습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A, B, C, D 학생들이 다른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에서부터 맞춤형 교육이 시작된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면 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분모를 줄여줄 수 있는 게 교수법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좋은 도구를 활용하면 필요한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맞춤형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이 올라갑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맞춤형 교육을 구현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 한 명 한 명의 수준을 진단하기도 어렵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미래 시대에 배워야 될 내용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노잉과 두잉이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두잉도 중요하고, 근데 두잉만 하면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아는 노잉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기존의 학교 교육의 국영수사관은 노잉만 강조했고,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교육에서는 둘 다 강조를 해 주셨지만 필기시험도 보고 실기시험도 봤던 것 같은, 노잉과 두잉을 다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화시킬 수 있는 이런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에서만 하나를 더 강조해 드리면, 결과적으로 이게 가장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노잉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노잉이에요. 리멤버하고 언더스탠드가 있어야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학습은 결과적으로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리멤버와 언더스탠드가 학습에 있어서의 낮은 수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뭘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학습이 필요한데 그걸 두잉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현재 시험 보는 것도 노잉에만 치중돼 있어요. 그래서 리멤버, 언더스탠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학생의 역량을 평가했었는데 이제는 두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노잉 기반의 두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노잉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잉이 없으면 프롬프팅을 할 수가 없어요. AI를 주인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잉도 중요하고 두잉도 중요하고 두 개가 모두 중요한데 기존의 교육이 너무 노잉만 했다는 게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노잉 기반의 두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이 노잉 부분에서의 도움을 하이테크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두잉 부분을 인간 교수자가 더 잘해야 된다. 여기에 플러스로 기계만 주면 아이들이 안 하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터치가 바로 동기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을 동기화시키고 학습에 이끌어주면서 지속하도록 하는 것, 이거는 컴퓨터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 10년 뒤에는 그것까지 해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인간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시간의 활용을 아래쪽의 비중을 줄이고 위쪽에서의 수업 교육 비중을 높이자는 게 바로 플립 러닝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삼각형을 뒤집었죠? 이걸 우리가 플립 러닝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노잉에 쓰는 시간을, 교실에서의 시간을 줄여주고 두잉에 쓰는 비중을 높여주자, 이게 플립 러닝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교사들의 역할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10배, 20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걸 함으로써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 줄 수 있다.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이 바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도구의 활용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교육에서도 도구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 이미 학교에서 음악미술 교육에서 도구를 활용한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그림 그리던 걸에서 그치던 것을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큐레이션도 하고 직접 본인이 설명도 하고 이게 어느 시대의 그림인지도 하는 이런 수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음악 수업에서도 실제로 뮤지컬에 공연을 하는 뭐 VR, AR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흥미가 더 높아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보조교사를 투입하자,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교육부도 2월에 발표했고 아마 6월에도 발표할 건데, AI 튜터, AI 보조교사가 교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을 정부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사는 교수학습 평가 피드백 관리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아이들은 학습자로서 정말 나의 시간을 갖는 그 경험을 할 겁니다. 학교는 나에게 의미 없는 시간인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학교는 정말 나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었다고 느끼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갔던 그 시간을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모든 아이가 다 주체가 돼서 주인공이 돼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생성형 AI 그 제일 많이 투자한 MS가 코파일럿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정말 그 부조종사처럼 조수처럼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런 도구들이 있으니까 잘 쓰는 사람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냥 안 쓰면 안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라고 저는 들고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미술 못하던 정재영 교수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그린 겁니다. 프롬프트에 단어 첫 번째 그림 3개밖에 안 넣었는데 큐트, 로봇, 코파일럿 넣으면 이 그림이 나오고, 두 번째 그림은 나이스 홀스 넣으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세 번째 나이스 카를 넣으면 이 그림이 나와요. 보시기에 굉장히 수준이 낮죠? 그래서 이제 제가 더 공부해서 수준을 높여야 되는, 이게 평가의 기준, 본인의 미술의 역량이 여기 반영돼 있다. 그래서 제 수준이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근데 선생님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훨씬 더 고퀄리티의 문화예술 작품을 만드실 수 있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롬프트를 잘 쓰는 사람, 프롬프트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길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